자, 완벽한 결과. 가능한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네. CCTV도 없는. 아,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죽여도 아니고 죽어. 내가 예, 너무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남들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가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는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작은 흠집이 이 차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뿔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돼.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기도 다 애들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그냥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 경영학과 쉬나 에이엔가라는 교수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생명 유지 치료를 할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결정해요. 근데 프랑스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명분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따르라는 거죠.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하는 건 의외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부모였어요. 완벽하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당신 마음이잖아요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일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 선택을 묻도록 하죠. 매번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매번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마음은 훨씬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무서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빡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팍팍하게 느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요.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화가 항상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식당에서 제일 흔히 하는 거 이런 거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나오는 거. 너무해요, 진짜. 네,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좀 덜 고플 때는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정말 별거 아닌 걸 화를 내. 그러고 나면
더 죄책감이 생겨. 아, 내가 사회생활 몇 년인데 벌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돼? 그다음에 전 같으면 아, 먼저 좀 배려하고 도와줄 텐데 그냥 내가 일단 중요해.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로 생기는 게 뭐 묻지마 폭력. 지하철에서 퉁 부딪혔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뻑하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원한에 의한 폭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짜증과 불안입니다. 허영란 생각할 때 짜증이라는 게 뭐 같아요? 지금 저의 상태가 그쵸.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불쑥 짜증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짜증날 소리가 좀 저도 생기거든요. 김한석 씨가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짜증, 불만. 불만.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 명 질문하고 넘어갈 줄은 또 옆에 시키니까 짜증 나는 거. 솔직히 되게 네. 순간 짜증 났어요. 네, 순간 짜증 나는 거. 나 이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나한테 좀 짜증 한 났어요. 명 질문하면 보통 넘어갔는데 네.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야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바로 짜증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짜증난 줄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내가 짜증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짜증난 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차 올라와서 전 같으면 누가 툭 건드리고 넘어가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툭 건드 이러는 거 있죠. 또 왜 건드려 이러는 거. 물이 50도에서 10도 올라갈 때는 안 끓죠. 근데 90도일 때 10도 올라가면 확 끓죠. 바로 짜증은 90도에 있는 거야, 내가. 끓을까 말까, 끓을까 말까. 근데 그때 50도짜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겨우 10도짜리야. 툭 건드리는 거. 아니 누가 뭐 경적을 삑 하고 올리는 거. 이럴 때 왁 하면서 사람이 돌변하는 거.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안해져요. 자, 불안이라는 건요. 안 입을 자에 안전할 안자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전투태세가 되는.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엔진을 켜놔야 되는. 그래서 바스락한 소리마다 금방 막 예민해지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은 일이 벌어져도 금방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배가 꾸룩꾸룩한 거, 약간 입이 바짝 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큰 무서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보다 크게 느끼니까. 저는 심장 뛰는 걸 안 느꼈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느껴져요. 그럼 심장이 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험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짜증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짜증이 난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차 올라왔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돼. 괜히 더 무리하다가는 화내게 돼. 짜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은 묘한 느낌 들 때는 탁 멈춰야 돼.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럴 땐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잠깐 바람을 쐬기도 하고 회의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빨리 끝내야 돼 일을. 그런 생각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짜증과 불안 이게 사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까에 대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심장 사이의 연결을 끊어라. 우리 뇌와 심장이 서로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잖아요. 그럼 뇌는 80에서 110으로 뛰었네?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쫙 스캔을 합니다. 위험한 거 뭐 있나? 정말 위험하네? 그럼 정말 더 뛰게 해. 거꾸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리 겁을 먹거든요. 사자나 토끼는 자면 무서운 거 없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얘들은. 근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덕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도 만든 거거든요.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것만 우리 소름 끼칠 때 있죠. 그때 나 진짜 싫었어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내 뇌는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고 믿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에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심장이 뛰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얘가 뛰네. 그리고 겁날 게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고황장애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고황장애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2달 후에 갑자기 외래 날이 아닌데 왔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들 오래하면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30분, 1시간 막 쳤더니 심장이 뛰어요. 막 치고 났더니 심장이 뛴대. 그래서 저 공황발작 또 오나 봐서 무서워 선생님한테 왔어요. 야, 탁구를 치면 심장이 뛰지. 뭔 소리냐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갔어요. 그냥 무서운 거야. 또 올까 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 공황발작이 왔던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심장이 뛰는 것을 또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좋아진 다음에 등산을 했어요. 저희 병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턱까지 올라가면 꽤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근데 와 내가 오래간만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바람 쐬고 진짜 좋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는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치료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한쪽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에는 한번 쭉 흉터가 난 셈이기 때문에 겁나요. 마치 집에 도둑이 한번 들고 나면 밤에 창문 소리 덜컥만 나도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혹시 과잉은 아닌지 심장과 뇌의 커넥션을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접시물에 빠지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을 호수만 보던 친구가 동해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파도가 팍 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동해안에 사는 애를 보면 한 친구가 보면서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불안해지면 그냥 작은 일들 그것을 커다란 파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생님 좀 비정상인가 봐요, 난 문제인가 봐요 라고 오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면서 와요. 65세인 노인분이 치매인 줄 알고 오세요. 기억력 검사 정상이야. 근데 이분은 내가 옛날엔 핸드폰 번호 10개 다 외웠는데 이젠 3개밖에 못 외운대. 저도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래요. 핸드폰 10개 외운 게 대단하신 거라고 그동안.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150에서 100을 떨어진 분이 자기가 60점 미만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 나를 너무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는 군화입니다. 화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보이면서 조금 객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됩니다. 평균 경력 22년인 판사들의 10개월 동안 1112건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가석방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평균 6분에 한 건씩 하루 수십 건을 처리하는데 흥미로운 건 오전 첫 시간엔 가석방률이 65%예요. 10명 중 6명 너 집에 가. 근데 점심때가 다가오면 20%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65% 다시 올라가. 5시쯤 집에 갈 때 되면 또 떨어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래요. 우리 뇌는 1.4kg짜리 작은
정말 조그만 2%짜리 기계예요. 근데 얘가 20% 써요. 그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으면 400칼로리는 뇌가 써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되냐? 뇌가 제일 먼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기본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다 쓰면은 차 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기름 떨어졌나 먼저 생각해야 되듯이 배터리 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넌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채운 사람만 딱 되고 안 사람은 안 돼. 너는 아무리 저 어린애가 집에 있고 할머니가 혼자 애 보고 있어 제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중에 8개월 다 했거든요. 안 돼. 귀찮아. 안 돼. 말 많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고픔 사람 이상해진다. 혈당 떨어지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다음 긴 회의, 혹시 긴 방송 사이사이 좀 드시면서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뇌가 나란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이 뇌가 힘들어한다. 뇌가 힘들어하면 내가 예민해지는 걸 떠나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만 하게 돼서 그냥 아주 기본빵만 한다. 기본적인 거. 꼬마들한테 저런 장난감 주면 하루 안에 망가뜨려요. 그냥 적당히 감아서 놀아야지 오래 쓰는데 한쪽으로 우리 애들 생각할 때 한쪽으로 계속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다 보면 어디서 뚝 끊어지죠. 열심 최선도 그런. 내가 태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아야지. 완벽하게 끝까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당히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쉬어줘야 돼요. 사람은 항상 옳다, 마음은 항상 옳다. 이것의 다른 말이 또 공감이기도 해요. 예.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는 거, 그냥 맞다 해주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참고 끄떡끄떡. 이거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감 코스프레예요. 공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연 이렇게 나오면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보면 되게 공감 능력 좋은 사람. 나는 그런 거 봐도 눈물이 잘 안 흘러. 그럼 나는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 공감 아니에요. 예. 어려운, 슬픈, 힘든 사연 보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그럼 그거 뭐냐? 그거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고요. 알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그 회사 다니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일주일째 이렇게 자꾸 멍하게 있고 윗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상황을 엉뚱하게 풀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저한테 물어요. 제 후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 나 모른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서 물어야 된다.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에 되게 멍한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너 지금 좀 느끼고 있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너 무슨 일이니?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걱정돼서 그러는데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들도 아나?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이랬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그걸 들어야 네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때 돼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요. 자꾸 이렇게 지레짐작 해석을 해요. 너 그런 건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니? 이런 거 아니니? 늘상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러이런 조언을 해주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나 내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거예요. 화가 나기만 하죠. 그래 알았어. 조언 고마워. 충고 고마워.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예전에 어떤 인권 관련한 집회에 나갔다가 남편이 경찰에 구타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잘 못 쓰는 상태까지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됐던 이제 수년 전의 얘기예요. 그 친구가
예, 30대 주부인데 아이는 셋이고 남편은 그렇게 부상당했고 막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뭐가 제일 화가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선생님 제가 운전면허가 지금 없는데요. 내가 운전면허만 있었으면 트럭을 몰고 경찰청 정문을 들이받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그랬어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그냥 들이받고 말 건데 면허 없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네, 면허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다가 이렇게 피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위험해 보이나요? 예,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다 들이받고 다 부숴버리고 나도 끝내고 다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한 거지 진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화를 스펀지 물 빨아듯이 그냥 쫙 받아주면 토달지 않고 충고질하지 않고 좋은질하지 않고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려 보세요. 아,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손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 감정을 그냥 온전히 흡수한 거예요. 네 마음이 옳다.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는 거다. 내 들어봤더니 그 이유 알겠네, 느껴지네. 네, 옳다. 온 체중을 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면 저는 진짜 싸워요. 딸을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한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잊어라, 뭐 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니? 남은 식구들도 돌봐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잘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출근을 하러 나가는데 운전을 하러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뭐 어떤 자극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점심이 돼도 안 끝나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뛰어오고 그랬는데 한 4시까지 눈물이 안 멈춰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서도 뭐 호흡을 어떻게 해봐라 뭐 해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내가 사실 딸을 잃고 뭐 이런 상태다. 근데 2년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이제는 아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 아이도 편고 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렇게 확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엄마가 와서 저한테 했던 말 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제가 서서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 미친년이 된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희 엄마라고 할게요. 예, 영희 엄마, 영희가 지금 사라졌는데 영희가 없어졌는데 영희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영희를 잃었는데 영희 엄마가 멀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엄마예요? 그게 미친 거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당신 친구가 만약에 딸을 잃고 계속 만약에 울음이 안 그친다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거냐? 남한테 하지도 않을 말을 왜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느냐? 자기한테 사과해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렇지요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좀 약간 감정 기복이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원래 심했었는데 이 일을 때문에 더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힘내야지. 제가 큰 딸이거든요. 그래도 힘내야지. 잘 지내야지. 그래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내가 조금 빨리 이렇게 겪었던 것 뿐이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조금씩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예. 무언가에 몰두해서 이 시간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었다 그랬어요. 1년 반? 뭐 별로 중요하지. 2달. 아이고 2달. 1년이어도 그렇고 5년이어도 그런데 지금 2달 됐는데 내가 잘 극복해야지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런 얘기가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자기한테. 엄마를 잃고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하고 힘내고 잘 지내고 그런 자기한테 그런 폭력적인 시선이 어디 있어요? 더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더 헤매야 되고 더 무기력해야 되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야 되고 엄마 더 그리워해야 되고 엄마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계속 엄마랑 얘기하면서 미안해 충분히 더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지금 힘을 내고 극복을 하고 그러면 그게 딸이에요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냐? 더 마음껏 주저앉아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그리워하고 더 많이 미안해하고 충분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뚜벅뚜벅 일어나서 근근히 죽 먹고 밥 먹고 하듯이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엎어치기 한 판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주저앉아 있으면 저절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의 어떤 결정으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일까요, 혹시? 예, 말하기가 괜찮으시면. 독신으로 사시는 고모님이 계셨는데 네. 부모님이 결혼하실 쯤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한 명 이제 입양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나 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고모한테. 저를 고모 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부모님하고 따로 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됐었어요. 예.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예. 상담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예. 어머니도 같이 받게 됐는데 그 전문가분이 제 얘기보다는 어머니 편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좀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랬겠다. 더 이상 예. 상담을 할 수가 없어갖고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제가 잘못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유가 그 마음의 문이 닫힌 건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그걸 내가 잘했나 잘못했냐 마음은 항상 오르니까 잘못한 거 당연히 아니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렇게 형제가 몇인데 맞벌이를 하거나 그래서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은 뭐 이렇게 아까 고모네 집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보내서 할머니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냐면 왜 나였을까? 왜 나였을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거죠. 그 이후에 뭐 상처를 이렇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여러 형제 중에 나였을까? 그것이 사실은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생채기를 내는 것이어서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거는 엄마도 그것은 아셔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의도한 상처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정황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과 별개로 내가 내 아이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것은 사실은 엄마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라라고 만약에 들으셨다면 그것은 되게 가혹한 얘기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다친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방법인 거다. 잘하셨다. 그 상황에서 더 계속 그렇게 됐으면 더 상처받았을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네, 입사한 지 3개월 차 신입사원이고요. 네.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한계라는 그 벽에 좀 예. 부딪히며 살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제 예, 좀 구체적으로. 네, 뭐 업무를 이제 제가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정말 딱 씻고 그냥 피곤해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새벽에 출근하고 나가고. 네. 근데 이런 일상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서 좀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오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오해로 인해서 이제 다툴 때마다 제가 신경질을 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예민해졌지라는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받치시나 봐요. 서러워서 그러신가 네, 보다. 예. 저보다 이제 더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약간 서러워지고 막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의료에서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느낀 걸 알고 그 CPR을 이제 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심해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네. CPR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자기한테 더 집중하고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또 묻고 이래서 감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멎었던 심장이 계속 이렇게 심장을 압박하면 맥이 이렇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듯이 내 감정, 느낌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의 핵심에 주목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CPR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걸림돌이 지금 말씀에서 느껴지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모든 고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 유발자들이에요. 모든 고통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에 대한 폭력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 휴지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자기 마음, 자기 느낌, 자기 감정 더 집중해 주시고 더 들어주셔야 된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좀 있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없다고 생각하면 개중 나은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 내 얘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 그냥 들어만 줘. 근데 내가 이 얘기 누구한테 할까 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죠. 알았어. 얘기해.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있으면 돼. 듣기만 해. 그러고선 얘기 시작하세요. 근데 얘기를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에 주목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안산에서 2년 동안 들어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나중에 했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 절친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떴어요, 친구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안산에 들어가 있을 때 뭐 그때 즈음의 일인데 친구를 잃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 집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 친구가 너무 그립고 친구한테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엄마는 그때 안산에 있었잖아. 주말에 왔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사과했어요. 딸한테. 엄마가 힘들어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엄마 문제고 엄마 일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는 더 나이가 많은데 그것 갖고 엄마한테 징징거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짜 미안하다. 이거하고 네 고통은 별개다. 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너한테 못한 것은 그거는 별개로 엄마가 미안한 거다.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했죠. 모든 고통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